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미국 대선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금융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었기에 일각에서는 미 대선 후폭풍이 브렉시트 충격 이상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통상 압박 정책을 통해 각국의 대미 수출 및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는 물론이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향후 이들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 중 미국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역 제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경우는 어떠할까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정권 교체기 또는 자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보호무역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신흥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관세 정벽을 만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국가였습니다. 이후 조코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점차 보호주의 경제정책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규제 정책에 대한 현황 및 배경을 살펴보고 조코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은 목표인 5.2%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민간 부분 투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 10월 취임한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개혁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 조코이 정부는 유도현호 정부 당시 강화된 보호주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좀 더디었죠. 이는 조코이 정부 초기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된 고벨 장관이 그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벨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거대 기업을 소유한 기업인이며 대표적인 보호무역자였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와 같은 경제개혁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유지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했던 조코이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만에 고벨 장관을 해임하고 현 장관인 램봉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램봉 장관은 개방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전문 경영인으로 현재 그는 조코이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취임 후 램봉 장관은 2015년 9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발표와 함께 조코이 정부의 확고한 개방 정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제1차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수출입 규제를 대폭 개정하거나 제거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코이 정부는 1차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된 지 20일 만에 다시 제2차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2차 규제 완화 정책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환율 방어,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복잡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더불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던 조코이 정부는 올해 2월 가장 강력하고 파급력이 큰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산업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조코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 규제 원칙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파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와 함께 향후 자유무역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힙니다. 새로운 규제 완화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산업들을 전면 개방한다는 점에서 파급력과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비즈니스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통해 외국 자본이 인도네시아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2월 발표된 정책은 유료 도로, 레스토랑, 술집, 영화 제작 및 배급, 냉장 창고업, 고무산업 등 35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 헬스케어, 이동통신 산업 및 창고업 등의 보유 지분 한도를 67%로 늘렸으며 고압전기 설비 설치업, 육상 운송업 등은 지분 49%를 한도로 하여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되게 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은 조코이 정부가 처음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1970년대부터 자원 수출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국제 자원 가격이 내려갈 때면 경제 침체,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코이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검증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흥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관세 장벽을 만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방침의 표면적인 이유는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에 진출한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외국 학자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비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계속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의 15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률은 현재 심각한 수준인데요. 최근 JP모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청년 실업률은 20% 수준으로 동남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고졸 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친 인도네시아 청년 3명 중 1명이 1년 이상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도 있겠지만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이 더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이후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성장 동력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여건 개선과 더불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시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코이 정부는 기존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관광산업 이외에 자국 내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기업의 정보통신 업종에 대한 자본 유치는 물론 해당 기술을 보유한 인력 유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자국 인력에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전 정부에서 자국 기업 보호, 실업률 방지라는 명목을 위해 추진한 보호무역 정책과 외국인 투자 및 인력 유치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대외 개방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아시안 국가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으며 경제 규모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풍부한 자원 및 높은 소비 성향의 2억 5천만 인구 덕분에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국가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아시안 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한다면 외국 투자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재계 또한 현재 조코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개혁 정책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악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 산업구조 개혁에 실패할 경우 경제 주체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대규모의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산업의 중추로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야당연합을 이끌고 있는 프라보우 수비안토 역시 조코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조코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더욱 과감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비단 절차의 간소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해당 부처의 행정관료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개혁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을 실행하며 부처 간 이해가 상충되어 정책 집행이 더디어진다는 뉴스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공무원 100만 명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 조직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조코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은 아직 첫 정책이 발표된 지 1년 남짓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개혁이 현 조코이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1월 10일 미달러당 13,135루피아로 전주 대비 65루피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한 주 루피아 환율은 미 대선에 대한 예측과 결과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 등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던 루피아 환율은 주 초반 불거진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사건 등 미 대선 관련 불안 요인의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 및 경제 성장률 등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에 루피아 환율은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던 9일 루피아 환율은 심한 일중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10일에도 루피아 환율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전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당분간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 등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8.4원 상승한 달러당 1,1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원화 환율은 주 초반에는 수급 요인의 영향을, 주 후반에는 미 대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보합세를 보이던 원화 환율은 8일 외환시장에서 힐러리 후보의 당선이 예상된다는 뉴스에 전일 대비 8원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이후 11월 9일 예상과는 다른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퍼지면서 원화 환율은 14.5원 급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일 미 대선 관련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고 고점 매도를 대기하던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출현하면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하락하는 등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백루피아당 원화는 11월 10일 8.77원으로 전주 대비 0.02원 상승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합표시 10년물 국채는 11월 10일 7.41%로 주간 기준 0.14%포인트 상승 마감, 전주에 이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 초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변수의 불안에 따른 관망세로 약세를 보이던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은 주 중반 신규 발행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상승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주 후반 되면서 미 대선 관련 불안감이 금융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인도네시아 국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이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 역시 연말까지 국내 수급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1월 10일 5,450포인트로 전주 대비 121포인트 상승, 주간 기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대선 관련 불안감이 팽배하던 9일을 제외하고 한 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역시 전주 대비 증가했는데요. 주간 평균 거래량은 8,551억 루피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주 개최된 2016년 인도네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컨벤션에서 3분기의 다소 부진했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활발한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목표인 5.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투자 외에도 내년 초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정 지출 또한 GDP 성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기 위축 때문에 작년 4.79% 성장률로 최근 6년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성장률 목표를 5.1%로 정하였는데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인도네시아 GDP는 5% 수준에 머무르며 다소 저조했으나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 부분이 살아나면서 올해 GDP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침체된 글로벌 경기 환경에서 위험을 감소하고 과도한 경기 부양을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성장 목표를 선택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적자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추가 재정 집행 없이 달성한 5% 수준의 경제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또한 피력했죠. 이러한 정부의 보수적인 재정 지출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정부 세수는 10월 말 기준 GDP 대비 2% 정도 부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정 부족률은 연말까지도 2.7%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법정 최고 한도 3%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민간 부분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HSBC의 아시아 퍼시픽 인프라 부동산 부문장인 제임스 카메론은 이번 주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공기업의 인프라 관련 예산은 현재 2,540억 달러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4천억 달러 대비 64% 수준에 그쳐 민간 부분 투자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민간 부분 투자 유치를 위해 계획한 공공 민간 부분 파트너십이 토지 수용 등 일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민간 부분의 투자 의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프로젝트들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정부가 토지 수용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포럼에서는 최대 534억 달러가 소요되는
9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잠재 투자자들에게 소개되었으며 이 중 8개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밤방 장관은 해당 포럼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고의 경제 규모 및 인구를 갖고 있는 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양호한 수익 가능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필요한 투자 금액 유치와 함께 계획한 인프라의 차질 없는 진행을 기대해 봅니다. 꿀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말벌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독은 꿀벌 500마리의 독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단 생활하는 꿀벌은 동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꿀벌은 말벌의 공격에 맞서면 자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서서 싸웁니다. 꿀벌이 말벌과 직접 싸워서 절대 이길 수는 없지만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말벌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열 공격을 통해서인데요. 열 공격은 수많은 꿀벌이 말벌 한 마리를 에워싸서 큰 덩어리를 만든 뒤 열을 가해 죽이는 방법입니다. 말벌의 치사 온도는 44에서 46도인 반면 꿀벌의 치사 온도는 48도에서 50도 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꿀벌들은 함께 뭉쳐 자신들의 치사 온도 바로 아래인 47도까지 열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바로 이 1도 차이로 꿀벌은 살고 말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요. 구성원들이 함께 뭉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때 덩치 큰 상대들의 위협을 이겨내고 생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과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각자 속한 자기의 곳에서 어깨를 맞대고 서로 힘이 되어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단단한 스펙트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